안녕하세요, 이석우 대표님. 네, UDC에서 오프닝 토크를 나누게 돼서 개인적으로 큰 영광입니다. 아유, 네. 너무 반갑습니다, 김태훈님.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일단 UDC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사실 UDC라고 하면 어떤 특정한 그 테크놀로지, 기술이라든지 또는 어떤 새로운 어떤 미래 산업에 대한 어떤 이해가 있는 분들이 주로 이제 많이 그 활동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를 섭외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블록체인과 말하자면 이제 가상화폐라고 하는 어떤 미래의 어떤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을 왜 저를 부르셔서 사회를 맡기셨을까? 아니 뭐 굉장히 전문성이 있으시다고, 블록체인에 관심이 많으시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또 사실 이 블록체인이라는 게 그 기술 말고도 이거를 쉽게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게끔 이제 그 단계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걸 쉽게 잘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주실 분을 찾다 보니까는 저희가 김태훈님을 섭외를 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 그 사회적인 위치라는 게 항상 일반적인 분들과 전문가들 사이에 그 어디쯤에 위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 섭외를 받고 나서 공부를 좀 하고 또 UDC에 대해서 좀 그 학습을 좀 한 채 왔으니까 오늘 제가 좀 부족한 질문이 있더라도 배움이 짧다고 생각을 하시고 좀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자, UDC라고 하면 이제 블록체인 업계에서 아주 유명한 국제적인 이제 컨퍼런스입니다. 2018년에 제주에서 처음 개최를 하셨고요. 작년에는 인천에서 이제 개최를 한 것으로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과거에 영상 봤는데 참여도도 굉장하고 사실은 그 뭐라고 할까요? 규모도 굉장히 컸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서 굉장히 깜짝 놀랐었거든요. 이 국내외의 블록체인 개발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컨퍼런스,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용자가 아니라 이제 개발자를 중심에다 놓은 컨퍼런스로는 거의 유일하다. 아마 그럴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무기한 연기를 이제 시사를 하셨었는데, 자, 연말에 이렇게 개최를 하시게 된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처음에 저희가 이제 2년 전에 했을 때는 그 블록체인 관련해서 마케팅 행사들 위주로 진행이 됐어요. 막 코인을 발행을 하고 그거를 이제 팔고 하는 행사들 위주로 되다 보니까는 실제 블록체인의 그 핵심인 그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행사 자체도 없고. 그래서 뭔가 이제 그 개발자들 또 기술 중심의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장을 한번 마련을 해보자 해서 저희가 처음에 론칭을 하게 됐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저희도 열심히 준비를 해서 이게 1년 동안 계속 준비를 해야 되는 거라서 준비를 하던 와중에 이제 2월달에 갑자기 코로나가 퍼지면서 좀 걱정이 되던 차에 이제 그 동경 올림픽까지 취소가 되는 바람에 저희가 그냥 이거를 안 할 수는 없겠다. 계속 이 얘기를 누군가는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냥 취소가 아닌 이제 무기한 연기를 했고요. 연말쯤 가면은 그때 상황으로 봐서는 연말쯤 가면 아무래도 좀 나아질 거다.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개최를 하자, 늦더라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잘 생각보다 이제 오래 가다 보니까는 안 할 수는 없고 온라인으로나마 좀 행사를 진행을 해보자고 해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봤습니다. 올해 계획되어 있던 대부분의 행사들이 이제 취소라는 그 수순을 밟았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아예 행사 자체를 개최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한 것인데, 이제 무기한 연기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을 때는 그래도 이 UDC의 행사가 그 진행되어야만 한다, 어떤 그런 당위를 분명히 이제 느끼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연말에 이렇게 개최를 하시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 한 해를 쉬고 내년에 가자가 아니라 올 한 해도 쉴 수 없다. 이 블록체인에 대한 것을 반드시 다시 한번 공론화시키고 이야기를 해야만 한다라고 느끼는 어떤 위기감이라든지 혹은 사명감 같은 게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 기술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이게 뭐 코로나가 터지건 특히 이제 오프라인의 활동들은 많이 줄겠지만서도 온라인에서의 기술 발전은 계속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뭐 한 해 건너뛰고 가게 되면은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보이지 않는 기술의 발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거를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가기가 좀 힘들겠다. 누군가는 이 화두를 계속 잡고 계속 얘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온라인으로 개최를 하게 됐어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야기한다라면은 그 오프라인 행사들이 많이 취소가 되고 또 생활 자체도 온라인 중심으로 바뀌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이 더 필요한 어떤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 저는 아닌가요? 역설적으로 그게 더 앞으로 특히 코로나 시대에는 이런 비대면 관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온라인을 통한 어떤 금융 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유통 혹은 그 상거래 행위들이 이제 이루어질 때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은 좀 더 빨리 필요한 기술이 될 수도 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는 시기를 훨씬 더 앞당기고 사실은 블록체인으로 하면은 오프라인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좀 그런 가치를 훨씬 더 사람들이 많이 느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개발자분들이야 그런 설명이 따로 필요 없겠습니다만 이 UDC 행사를 또 일반인들도 볼 수 있을 테니까요. 그 예 하나만 들어주십시오. 오프라인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온라인상에 블록체인을 통해서 했을 경우에 더 효율성이 높고 또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지금 당장 벌어지지는 않겠지만 예컨대 만일 주식 거래를 블록체인으로 하게 된다. 그러니까는 주식이라는 거를 코인화 시켜가지고 만들게 되면은 지금은 주식을 사고 팔 때 이제 거래소에다가 팔면은 이제 이틀 뒤에 정산이 되고 막 이런 시스템이잖아요. 그렇죠. 또 몇 퍼센트 수수료를 떼게 되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주주총회 같은 걸 하려면은 한 달 전에 소집 통지를 보내야 되고 또 주총장에 가서 표를 행사를 하고 이제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주식을 토커나이즈를 하게 되면 실시간으로 거래가 가능하고요. 정산이라는 개념이 따로 필요가 없으니까 24시간 장이 쓰는 거죠. 그러면서 주주총회도 온라인으로 할 수가 있고요. 투표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 할 수 있고 꼭 총회장에 안 가도 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효율성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여러 가지 좀 염려들 때문에 그게 현실화되지는 못하겠지만은 언젠가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행위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다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좀 무식한 설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유통 구조가 있을 때 그 유통의 고리 하나씩 생략될수록 훨씬 더 어떤 능동적인 어떤 상거래가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은행이라든지 증권사라고 하는 어떤 중개소를 이제 빠져나와서 이제 당사자들 간의 어떤 안전한 거래를 이룰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성도 증가되고 속도도 올릴 수 있고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미래를 블록체인의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핵심으로 이제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자, UDC 2020 이번 주제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Return Blockchain Cross Futur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F 영화의 제목 같은 주제를 달고 있어서 저 같은 문외한에게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이게 개발자 코드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예, 저도 개발자가 아니라 가지고 처음에 이제 저도 설명 듣고 알게 됐는데 이 리턴이라는 거는 이제 커맨드죠. 네. 저 코딩을 할 때 이제 실행을 해라 하는 명령어고 그 다음에 블록체인과 이 미래의 함수 관계를 찾아라라는 코드로 개발 용어로 이제 그렇게 풀어봤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블록체인이 어떤 미래를 가져올지에 대해서 한번 UDC를 통해 가지고 얘기를 해보자 이런 취지로 좀 개발자스럽게 제목을 좀 정해봤습니다. 주제 자체가 이미 의미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UDC의 이번 행사는 개발자를 중심으로 한 말하자면 이제 소비자들이 아닌 이것을 어떻게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개발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머물러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른 컨퍼런스들과는 조금 이 컨퍼런스 일정이 특이합니다. 대부분의 이제 컨퍼런스는 아침에 모이면 저녁에 끝날 때까지 오전과 오후로 나누고 또 1부와 2부를 나눠서 하루에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시켜야 되는데 이번 UDC 2020은 하루에 딱 주제를 하나만 이제 다루는 그런 형식으로서 이제 구성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지요?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으로 하게 되다 보니까는 만약에 이제 작년처럼 오프라인으로 했다고 하면은 이제 이 오프라인 베뉴에 다들 오셔가지고 하루 종일 이제 주제별로 세션들을 쭉 들으시면서 중간에 식사도 하시고 미팅도 하시고 이런 식으로 짰을 텐데 이게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사람이 이제 PC 앞에서 또는 핸드폰을 들고 7시간, 8시간 이렇게 계속 집중하기가 참 힘들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게임 빼놓고는 그렇게 앉아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굉장히 힘들죠. 굉장히 힘들죠. 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아마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일 거고 아니면 학교에 나가는 학생들일 텐데 그런 분들이 이제 점심 시간을 이용을 해서 이제 뭐 한두 시간 이렇게 시간을 내셔서 보실 수 있게끔 주제를 좀 나눠 가지고 좀 집중도 있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랜선 시대가 주는 효율성일 수 있겠네요.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행사를 하면 모이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렇죠. 압축적으로 행사를 진행하는데 그 온라인에서 이제 랜선을 통해서 이제 행사를 진행하시기 때문에 그 하루에 어떤 여유 있는 시간을 통해서 프로그램들의 숫자도 더 늘릴 수 있고 또 어떤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진행할 수 있는 뭐 이런 어떤 행사가 또 오래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해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또 특히 이제 저희 해외 쪽 연사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을 또 이렇게 코로나 이 전국에 이렇게 오시게 해가지고 프로그램 짜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소주제로 나눠가지고 보시기 편리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올해 주제로 선정하신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중요도를 가지고 요약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2년 전 처음 시작할 때는 개발자 컨퍼런스다 보니까는 기술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뭐 POW로 할 거냐, POS로 할 거냐 그런 합의 알고리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 굉장히 포커싱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그 기술의 어떤 그 굉장히 인덱스한 얘기보다는 이게 우리 일상에 어떤 식으로 적용이 돼가지고 어떤 것들이 가능해질 거냐라는 실제 적용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져가지고요. 기술보다는 실제 어떤 사용례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마 제일 핫하게 지금 각국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게 중앙은행이 만약에 암호화폐를 발행을 한다면 이제 그게 그 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거기에 대한 논의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 저희가 주제로 정했고 실제 이제 뭐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런 프로젝트들이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그 디파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탈중앙화 금융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시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관심들이 많으셔서 그것도 하나의 주제로 정했고 또 그 정책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우리나라가 이제 특공법이 개정이 돼서 내년 3월부터 발효가 되는데 발효가 되면서 이제 시행령도 최근에 발표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블록체인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 생태계를 어떤 식으로 규제를 할 거냐. 규제부터 먼저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규제라는 단어보다 이제 어떻게 질서를 짤 거냐. 그렇죠. 룰을 만들어낼 거냐. 룰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그런 정책적인 이슈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자 컨퍼런스지만은 그런 정책적인 주제도 커리큘럼에 넣어봤고요. 그 이외에 이제 저희가 작년에 모셨던 프로젝트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프로젝트는 그 노벨 평화상을 받으셨고요. 그래서 그런 작년에 발표를 하셨지만 이제 1년 동안 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또 얘기 듣는 그런 순서도 한번 마련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야기해 주신 것에 대해서 조금 부연으로 좀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근법이라든지 말하자면 이제 그 블록체인 환경에 대한 어떤 질서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국가적인 어떤 통제, 규제 뭐 이런 것도 이제 들어온다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거기 이제 과세에 대한 정책 이것도 하나의 산업화되는 이제 부분이니까 어떤 과세에 대한 정책들 뭐 이런 것은 일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흥미로운 것은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이런 겁니다. CBDC와 그 디파이라고 하면은 하나는 중앙화 정책이고 하나는 탈중앙 정책이란 말이죠. 이것이 이제 양립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이 두 가지를 같이 다루는 건지 아니면 이 두 가지 중에서 무엇이 좀 더 시장에 편의적이고 효율성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이제 겨루기 위해서 다루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처음에 비트코인이 나왔을 때 그 비트코인을 만드신 분들의 철학은 이제 탈중앙화. 사실 약간 아나키스트적인 측면이 있었죠. 그렇죠. 통제로부터 벗어난다라고 하는. 기술적으로는 이제 혁명에 가까운 탈중앙화가 그 하나의 모토였는데 이게 계속 이 기술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는 이 탈중앙화의 움직임하고 또 중앙화의 움직임이 이게 서로 지금 이 대립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탈중앙화의 길로 가는 그런 프로젝트들도 있는 반면에 오히려 거꾸로 이제 중앙화된 어떤 체계를 가지면서 또 블록체인을 운영을 하는 이제 그런 두 가지 흐름이 있어서 이 두 가지 다를 같이 좀 당분간 관찰을 해야 되지 않나. 아무래도 정부 사이드에서는 중앙화를 계속 쥐고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재미있는 현상인 것 같아가지고 두 가지 주제를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뭐 지금 단계에서 미래를 예측하기는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이제 대표님의 입장에서 이제 중앙화 정책으로 하면 이제 역시나 정부가 통제력을 잃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 철학에서 출발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중심적인 어떤 헤게모를 가지고 있는 정부가 과연 탈중앙화 정책에 대해서 시장의 어떤 편입을 인정을 해줄 것인지 또 그렇다면 그런 어떤 정부의 규제를 좀 비껴가서 중앙형 통제 형식의 뭐 블록체인도 있습니다만 또 민간에서 벌어지는 탈중앙적인 어떤 그 블록체인 기술도 공존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 건지 이런 어떤 미래 예측은 또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 중앙화 탈중앙화의 접점은 아무래도 기술이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거는 다 오픈 소스로 하기 때문에 이 키는 투명성인 것 같아요. transparency. 이 중앙화가 됐건 탈중앙화가 됐건 이 투명성만 보정이 된다면 뭐 정부가 꼭 컨트롤을 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시장 자체의 정화 기능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훨씬 더 투명하게만 이 운영이 되고 이 구현이 될 수만 있다면은 정부도 언젠가는 되도록 빠른 시일이면 좋겠지만 이거를 이해를 하고 보듬을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이게 투명성이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뭐 전자지갑 같은 것도 이게 실소유주가 누군지 잘 모르고 네. 그 사이에 막 코인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는 정부로서는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뭐 거기에 테러 자금이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 뭐 북한 돈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투명성만 보장이 된다면은 이게 탈중앙화로 가더라도 큰 이슈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블록체인의 기본적인 이념이 그 투명성이잖아요. 네. 모두가 모두의 어떤 정보를 공유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어떤 부정이라든지 그 나쁜 사용들을 이제 말하자면 정지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니까. 네. 네. 자, 오늘 오프닝 키노트가 눈에 띕니다. 네. 앞서 잠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올해 노벨 평화상을 받은 WFP 이제 세계 식량 계획에서 이제 기조 발표를 하게 돼 있는데요. 저는 사실 조금 의아했던 게 뭐냐면 세계 식량 계획과 블록체인이 과연 무슨 연관이 있을까 네. 하는 네. 부분이거든요. 네. 이 부분이 설명이 된다라면 이제 블록체인의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네. 폭넓은 확장성에 대한 부분들도 또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요. 네. 저희도 참 되게 놀라고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분 오셔가지고 이제 WFP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그 세계 이제 식량 문제가 심각하니까는 처음에는 이제 실물, 현물, 뭐 밀, 옥수수 이런 거를 이제 선진국들에서 기부를 하게 되면 네. 그걸 이제 비행기에 싣고 배에 싣고 그걸 가가지고 트럭에 실어가지고 이제 나눠주고 이 시스템이었는데 갈수록 이제 그런 어떤 현물 기부보다는 이제 돈을 주거나 이제 여타 이제 금전적인 지원들을 각국에서 많이 하게 됐대요. 그러다 보니까는 돈을 이 상대방 국가에 그것도 뭐 직접 개인들한테 나눠줄 수가 없으니까는 어떤 기관을 통해야 되고 그 기관은 또 다른 기관을 통해야 되고 네. 가다 보면은 이 정말 이 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느냐가 투명하게 보이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도 고민을 많이 하시다가 블록체인을 가지고 투명하게 그런 기부 활동을 해서 진짜로 필요한 사람들한테까지 실제 그 구호가 제대로 될 수가 있는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최적의 시스템이라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놀랐고요, 저희도. 그래서 그게 실제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온라인화 시킴으로써 블록체인에 태워가지고 효율성을 가져온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얘기가 적당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는 왜 우리가 명절 때 부모님들 만나러 갈 때 현물을 직접 사가지고 갔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제가 현물을 사야 되는 시간도 벌어지고 또 물건을 들고 가야 되는 어떤 고충도 있고 또 그 물건을 갖다 드렸을 때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듯한 그런 어떤 그 좋지 않은 상황이 이제 발생할 수 있는데 이걸 이제 현금으로 드리게 되면 최근에 이제 그 부모님들이 살고 있는 시골에도 뭐 마트부터 백화점이 많이 들어와서 오히려 현금을 원하시는 부모님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본인들이 사고 싶어서 사겠다. 근데 거기에 이제 배달 사고가 날 수 있죠. 남편에게 보냈는데 남편이 뭐 10만 원 중에 5만 원만 전달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복잡한 문제들이 펼쳐지게 되는 건데, 그죠? 근데 우리가 현물이라든지 현금으로 썼던 기관에다 그 기부를 하고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사실 감시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배달의 사고도 나고 그렇죠. 또 현물을 싣고 가려면 또 이중의 어떤 비용이 또 들어야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걸 블록체인 기술로 하는 말하자면 가상화폐 시스템으로 이제 그 기부금들을 내게 되면 원한다라면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우리가 다 오픈 소스를 통해서 이제 볼 수 있으니까 부정이 방지가 될 것이며 또 현물을 거래할 때 어떤 2차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낄 수 있다. 더 효율적으로 기부 활동에 사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네네 맞습니다. 될까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구호가 필요하신 분들한테까지 그 금전적 지원이 갔다고 하더라도 이분이 이제 그 쌀을 사 드시고 빵을 드셔야 되는데 뭐 술을 사 드신다거나 뭐 담배를 사 드신다거나 이러면은 이것도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이 블록체인이 해결을 했어요. 이게 구매를 할 수 있는 그 물건들을 다 제한을 해놔 가지고 그렇군요. 예, 그 이제 가서 그 암호화폐를 쓰실 때 그런 물건은 또 구입을 못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블록체인이 아니었으면은 누가 가서 다 감시를 해야 되고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서로 불편한 사회적 비용도 생기게 되고 그런 것들을 기술적으로 해결한 아주 훌륭한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음식을 만들게 되더라도 그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필요 없는 재료를 사지 않아도 되는 아주 꼭 필요한 것을 꼭 필요한 부분에만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낭비를 줄이고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으로서 이제 운영을 하게 되는 이것이 블록체인의 어떤 기술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정말로 확장성이 어마어마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이제 기술 자체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제 CBDC나 디파이 같은 이제 금융과 관련된 주제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아무래도 처음에 이제 특히 이제 가상자산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셨던 분들은 도대체 이게 뭐냐, 뭐 이게 실체가 뭐냐, 실체가 없다, 이제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사실 뭐 비트코인이라는 게 실체가 없잖아요. 뉴스 보면은 뭐 이렇게 동그랗게 금 뭐 이렇게 동전이 나오는데 심지어 그것도 하나를 소유하는 게 아니라 뭐 4분의 1로 쪼개서 소개하고 뭐 10분의 1로 쪼개서 소유한다 뭐 이런 개념이 등장하니까 이게 뭐지 싶거든요. 그래서 가장 직관적이고 그 사람들이 이해하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는 그 가상자산과 어떤 실물하고가 연계가 되면은 훨씬 더 납득하기가 쉬워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금융자산하고 예컨대 이제 디지털 자산하고 코인하고가 결합이 되면은 이제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디파이라는 그 분야가 이제 여러 군데서 이 여러 가지 시도를 할 수 있는 거는 제 생각에는 그런 어떤 실물에 대한 초창기의 그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가장 직관적인 그런 금융 관련하고 결부가 돼서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가장 일반적인 어떤 발전 단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화폐를 사용하게 된 것도 사실 이제 금에 대한 교환권으로서 사용한 거잖아요. 그래서 금을 직접 가지고 다니면서 거래를 할 수가 없으니까 금을 이제 은행에다 맡기면 그 금만큼의 이제 종이 보관증을 이제 줬고 그리고 이제 보관증을 가지고 서로 거래하던 것 이것이 화폐의 시작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제 불필요하게 들고 다니는 이제 화폐를 가상 화폐와 이제 말하자면 등가로서 이제 교환을 하게 되고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이제 가상화폐의 그 어떤 거래들이 실제 이제 화폐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이루어지는 어떤 거래처럼 이렇게 만들어낸다. 자연스러운 어떤 화폐 발전 단계와도 맞물려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뭐 처음에는 조개였죠, 조개. 조개였죠. 조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게 뭐 쌀 가마니가 됐고
뭐 금덩어리가 됐고 지역에 따라서 뭐 소금이기도 하고 맥주이기도 하고요. 네. 그거를 들고 다니기 힘드니까는 그 교환하기가 참 힘들고 지폐도 굉장히 큰 발전이죠. 그때에 비하면은. 근데 지폐도 결국에는 뭐 다른 나라 가면은 그걸 그 나라 환전해야 되고 바꿔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이게 디지털화 되면은 사실은 이걸 뭐 들고 다닐 필요도 없고 그렇죠. 예컨대 뭐 휴대폰에 앱을 다운 받아 가지고 거기 보관을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다른 나라 가서도 이제 그 환전 같은 것도 굉장히 자유롭게 할 수가 있는 이런 자연스러운 어떤 발전의 단계가 아닌가 싶어요. 특히나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현금을 가지고 다니다 잃어버리면 그 돈을 이제 분실하고 이제 잃게 되는 건데 가상화폐 시스템은 바로 그런 어떤 위험을 막고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실질적으로 어떤 분실의 위험이라든지 도둑의 어떤 위험을 그 공개된 어떤 원장을 통해서 다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더욱 더 안전한 시스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네, 그런 이야기들이 좀 가까운 미래에 우리 삶을 평화를 위해서 좀 빨리 펼쳐졌으면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이번 UDC 2020에서 다룬 여러 주제 중에 하나가 또 앞서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이제 특금법과 디지털 자산에 대한 과세에 대한 주제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네. 첫 번째로 이제 사업성이 있느냐, 그리고 이제 사업성이 있는 사업을 진행을 했을 때 이제 어떠한 이제 세금 과정이라든지 또는 규제 과정들이 있느냐, 이걸 좀 알아야지 사업의 연속성이 생기는 거니까요. 네. 그 일단은 아까 저희 얘기한 이제 정부에서 투명성을 확보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이상한 돈이 흘러다니면은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그 자금 세탁 방지의 관점에서 이 암호화폐 거래를 어떻게 규제를 할 거냐에 대한 해답으로 이제 특금법이 개정이 됐고 최근에 이제 시행령이 나와서 내년 3월이 되면은 법 발효가 되면서 뭐 저희 같은 거래소들은 이제 라이센스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기타 이제 그런 자금 세탁 방지와 관련된 그 보고를 갖다가 누가 해야 되냐, 어디다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구체화돼서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희로서는 이제 다행스러운 게 그 동안에는 이제 규제가 없었으니까는 이제 그런 어느 정도 그 말씀하신 그 사업의 그 이제 비저빌리티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10월부터는 이제 과세를 하겠다고 정부에서 얘기를 하셔서 아마 이제 대충의 큰 정책들은 정해진 것 같아요. 그 코인 거래하시는 분들이 소득이 생기면은 기타 소득으로 이제 세금을 내셔야 되고 뭐 저희 같은 사업자들이야 그 동안에 이제 뭐 법인세도 내고 부가세도 내고 했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제도적인 기반이 내년에는 생길 거다. 그와 더불어 이제 희망사항이 있다면 이제 이 블록체인 업이라는 거에 대한 업권법이 하나쯤은 생겨야 되지 않냐. 이 디지털 자산이라는 게 뭐냐는 법적인 정의가 아직은 없고요.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 사업 주체들에 대한 어떤 룰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그 이제 규제와 이 지능이라는 양축이 다 같이 있어야 이게 산업이 건전한 방향으로 갈 텐데 아직은 이제 규제의 틀만 이제 새로 만드는 그런 단계라서 내년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정책 면에서는 활발한 움직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정부 차원에서 이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느껴지게 되는 것이 최근에 이제 공인인증서를 폐기하겠다라는 어떤 그 정책 방향이 나왔는데 이 이유가 뭐냐를 들여다보면 이제 국경을 넘나드는 인터넷 거래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는데 우리는 해외에서 쇼핑을 할 수 있는데 해외 사람들은 우리 사이트에 들어오면 공인인증서를 받아야 되니까 이제 쇼핑을 할 수 없는 말하자면 이제 한쪽으로만 흐르는 어떤 돈의 흐름이 생기고 유통의 흐름이 생기니까 이거는 없애야겠구나라는 이유 속에서 이제 공인인증서 폐기론이 굉장히 강하게 부각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말하자면 전 세계에서 이제 블록체인화되어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금융 시스템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말하자면 그걸 이제 늦게 준비하게 됐을 때 말하자면 고립될 수 있는 어떤 위험 같은 것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스템적인 어떤 고민들을 지금 시작한 것이 아닌가 하는 또 생각도 드는데요. 맞습니다. 자, 이번에 UDC 2020에 이제 저를 초대를 해주셔서 저도 프로그램을 잘 모르긴 합니다만 좀 꼼꼼히 쳐다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게 블록체인의 오늘 UDC 스페셜 세션이라고 돼서 이제 12월 4일 날이죠. UDC의 마지막 날이 이제 방송이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쳐다봤더니 UDC 2019,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열렸던 UDC 행사에서 이미 참가했던 프로젝트더라고요. 근데 같은 프로젝트를 2년씩 이제 연장을 해서 다시 한번 소개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 작년에 와서 발표해 주신 분들이 이제 실생활에 여러 가지 적용例들을 발표를 해 주셨는데요. 그게 이제 1년 동안 여러 가지 진전이 있었을 것 같아 가지고 네. 그동안에 이제 어떤 진척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매회의 어떤 프로그램들 하나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이제 연속성을 가지고 어떻게 지금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고 진화하고 있는지를 말하자면 보고받는 형식으로. 네. 말하자면 내년에도 또 똑같은 어떤 프로젝트의 진화된 양상을 또 보고받을 수 있는 경우도 그럴 있겠네요. 수도 있죠. 그리고 코로나 빨리 끝나서 오프라인에서 직접 뵙고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참 많은 것들을 이제 바꿔놨다 하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데 이야기가 나온 김에요. 코로나19 때문에 개인적으로나 혹은 그 회사의 측면에서 좀 바뀐 게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희도 그 재택근무를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저희가 한 3월부터 재택을 한 7, 8개월 했으니까는 굉장히 오래 했는데 크게 달라진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희야 이제 뭐 이 오프라인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다 저희가 시스템 연결을 해가지고 네. 개발도 하고 디자인도 하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는데 이게 유례가 없는 어떤 위기를 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해답들을 찾는 데 있어서 블록체인이 많이 쓰일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낙관적인 측면이 있어가지고 저희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삶의 변화 또는 사회적 변화, 어떤 산업의 변화를 이야기할 때 점진적인 어떤 변화 같은 걸 말하게 되는데 이제 혁신적인 변화라든지 혁명적인 변화 같은 경우는 그만큼의 뛰어난 기술력이 시작이 되든지 아니면 이번 코로나19처럼 사실 마음이 좀 아프긴 합니다만 어떤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제 급변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잖아요. 네. 대표님 생각하시기에는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블록체인으로 이제 전환되는 어떤 그 또 하나의 동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계신 거죠. 네. 자, 회사나 산업적인 측면에서 그렇다면 개인적인 측면에서 코로나19가 좀 바꿔놓은 건 어떤 것이 있을까? 굉장히 힘들었고요. 뭐 많은 분들이 그러셨겠지만 네. 이제 제 개인적으로 조금 이 일상적인 출근하고 퇴근하고 뭐 미팅하고 이런 것들로부터 좀 벗어나서 좀 그 어떤 전략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책도 네. 많이 읽고. 예. 어떤 회사라는 규정된 틀 안에서가 아니라 좀 형식적으로 자유로운 어떤 그 이동이라든지 또 그 일에 대한 업무에 대한 태도들이 생기다 보니까 좀 더 다른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2020년 사실상 올 한 해는 코로나를 시작해서 코로나 끝나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내일이면 12월입니다. 벌써 그렇게. 네. 올해도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짧게나마 이 블록체인 한 해를 좀 키워드를 가지고 정리를 해주시다면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한 세 가지 정도? 제도화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제도화. 예, 그 특근법 개정이 되면서 이제 시행령도 나오고 이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세금까지 여러 가지 이 제도의 기틀을 마련한 한 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훨씬 더 그 부분에 있어서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은 논의가 있을 것 같고요. 제도화라는 건 이런 것이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블록체인이나 가상화폐에 대해서 국가가 실체를 애써 부인하고 있었는데 이제 특근법을 만들고 과세하겠다는 건 이것을 실체를 인정하겠다, 네. 공식적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이제 선언했다라고도 저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제도화라는 큰 키워드 밑에 사실 또 CBDC라는 것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디파이도 굉장히 큰 흐름인 것 같아요. 올 한 해 동안 여러 군데서 많이 이제 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 같아요. 그 제가 알기로도 각국 중앙은행들이 여러 가지 고민들을 그 동안에 많이 해왔는데 이제 올해부터 그게 이 수면 위로 떠올라 가지고 공개적인 논의가
많이 이루어진 것 같아가지고 네. 그 두 가지를 또 꼽고 싶습니다. 네, CDBC와 이제 디파이 앞서 이야기하던 중앙형과 이제 탈중앙형에 대한 두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전기도 교류와 직류를 두 개 다 쓰지 않느냐. 예. 결국 이제 두 가지 시스템이 어떤 필요에 의해서 또는 더 그 중요한 자리에 가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냐를 가지고 이제 논의할 대상이지 어느 하나를 쓰고 어느 하나를 버린다는 개념은 이제 시장에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거다. 그런 이야기를 또 해주시고. 역시 예. 자리에 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제도화와 CBDC와 디파이로 이야기되는 어떤 시스템화 이걸로 이제 그 키워드를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2021년 이제 내년 준비해야 됩니다. 네. 블록체인 업계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좀 전망을 해주신다면. 그 프로젝트들이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성과들이 나오면서 특히 이제 그 중앙은행들이 달려들기 시작했기 때문에 CBDC 관련해 가지고 이 각국에서 이제 그걸 발표를 하는 나라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중국은 공식화 시켰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 확실히 그쪽은 트렌드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금융하고 물려 있기 때문에 네. 뭐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 디지털 금융, 국제 금융의 어떤 패권 다툼, 기존의 미국 중심의 달러 중심의 그런 기축 통화 중심의 어떤 그런 국제 금융 질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를 할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이제 굉장히 치열한 어떤 그 패권 싸움이 있겠죠. 네. 국제적인 정세로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저는 각국마다 이 블록체인 방식의 어떤 금융 시스템을 빨리 구축하려고 노력할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게 탈세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제 국가의 정부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금이 제대로 거치지 않는 거, 뭐 중앙에서 이제 탈세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되게 고민하는데 블록체인화된 어떤 금융 시스템이 이루어지면 사실은 개인적 어떤 금융에서 탈세라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으로 이제 가게 될 테니까 중앙 정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효율적인 시스템이지 않을까 하는 또 생각해보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서구 대표님에게 블록체인이라는 건 뭡니까? 어떻게 정의를 해보시겠어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문과생한테. 제가 이제 뭐 네이버에도 있었고 카카오에도 있었고 해서 생각을 해보면 인터넷 초창기에도 사실 이게 기술 얘기만 많이 했거든요. 이게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몰랐는데 사실 초기 인터넷 시절에 이걸로 뭘 할 수 있을지 몰랐어요. 컴퓨터가 초기에 발명되던 시기에도 일반인들은 그냥 단순한 게임기로만 생각을 했지 이게 우리 일상을 어떻게 바꿀지 모르고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정부도 그때 이제 뭐 이메일을 보낸다고 하니까 이 정부 소관 부처가 어디냐 그래가지고 그거를 우정사업본부에다가 맡기는 이제 그런 혼란이 있었는데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블록체인 초기에 우리가 뭐 POW, POS 얘기를 하고 기술적인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게 제2의 인터넷 혁명이 아닌가. 그때처럼 이게 어느 정도 기술이 자리 잡히면은 우리의 일상이 변화하는 그런 현상으로 갈 것 같아요. 일상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러니까 이미 인터넷처럼 이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이제 사용이 되면서 그 사용에 능숙해진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어떤 상상력을 통해서 이걸 가진 또 다른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테니까 사실은 어떤 혁명이 벌어질지는 우리는 아직은 모르고 있는 만드는 과정 중이죠. 미지의 혁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 예언자다운 면모로서 그런 시기가 언제쯤 도래할 것 같다라고 되게 전문가나 이제 대표님들은 그런 얘기 한마디씩 해주셔야 되거든요. 알면은 제가 돈을 많이 벌 텐데. 그래도 이제 회사를 운영하시니까 대략적인 어떤 마스터 플랜은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이 정도 시기가 되면 어느 정도 상용화 될 테니까 우리는 이런 어떤 스텝을 가지고 나아가야겠다. 사실 인터넷이 처음 등장하고 집집마다 이 랜선이 깔리기까지는 뭐 대략 한 25년, 30년 이렇게 걸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스마트폰이 나오고 지금은 다 스마트폰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거의 뭐 1인당 한 대 이상이 다 있는 사람도 있고. 네. 이게 한 5, 6년 만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순식간에 이루어졌죠. 네. 그러니까 갈수록 이 주기가 굉장히 짧아지고 있는 걸 보면
블록체인도 이 제도적인 어떤 허들을 넘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빨리 오지 않을까. 그게 뭐 1년이 될지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빨리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어요. 네. 사실 스마트폰이 이제 시장에 던져졌을 때 단지 이제 카메라를 쓰고 그냥 전화하고 인터넷 연결 정도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오픈 마켓으로 열었을 때 그 기술력을 가지고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이제 집단 지성의 시스템으로 이제 만들기 시작한 거잖아요. 블록체인도 사실은 오픈 마켓 형태로 이제 시장이 열리게 되면 이 시스템으로 무엇을 할지에 대한 이제 집단 지성처럼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이디어와 상상력을 투여하기 시작할 테니까 순식간에 어떤 시장을 그 바꾸는 그런 혁명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딱딱한 이야기만 하다가 귀한 시간을 좀 저희가 그 이런 건 아닌가 하는 좀 높아심도 좀 들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UDC 2020에 온 분들에게 좀 이렇게 이 행사를 봐달라, 또 우리의 미래는 이렇다라는 또 마지막 인사를 좀 남겨주신다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그 짧은 기간이었지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준비를 했는데 다들 좀 도움이 됐으면, 그리고 혹시라도 또 다른 어떤 다루고 싶은 주제 같은 걸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내년에 준비를 잘해 가지고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코로나19라고 하는 아주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 행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연말이 다 돼가는 이 시점에 그래도 이 행사를 계속 진행해야 된다라는 어떤 의지를 보여주셔서 저희들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이 앞에 많은 관객들과 함께 앉아서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프라인에서 좀 즐겁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나 성실한 대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